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입원한 지 7일째 되던 날, 옆 침대 간병인 여사님이 내게 조용히 귀띔했다. 아까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성남 아파트 둘째 며느리한테 명에 넘겨줬다던데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수술 전날 밤 시어머니가 직접 병실로 찾아와 내게 말했다. 혜진아, 넌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잖니. 이깟 일로 내 재산 탐낼 생각 마라. 둘째 며느리는 의사고 앞으로 내 남은 치료까지 다 신경 써야 하니까 집은 그 애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수술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내 병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8시 정각 시댁 식구들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기증자가 방금 퇴원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댓글로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비뇨기과 진료실 안에는 에어컨 환풍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의사는 마우스 휠을 굴리며 모니터에 뜬 검사 데이터를 응시하다가 한참 뒤에야 손을 떼고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뱉어져 나왔다. 의사는 그걸 힐끗 확인하고는 모니터 너머 문과에 서 있는 심혜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항체 교차 반응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책상 가장자리로 밀며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큰며느님을 제외하고는 가족들 모두 양성 반응이네요. 남편분, 아드님, 심지어 여동생분까지 생체 이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있던 시어머니 나말순의 어깨가 순식간에 푹 꺼졌다. 오랜 투석으로 붓이 가득한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곁에 서 있던 남편 강정우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도 문가에 선 아내도 보지 않은 채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인체 해부도에만 콱 박혀 있었다. 정우의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꿀꺽 넘어갔다. 그는 양손을 양복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발끝만 문 쪽으로 살짝 비틀어 서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심혜진을 바라보았다. 오랜 병마로 탁해진 노인의 눈동자에서 감히 마주보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열망이 불쑥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허우적거렸다. 혜진은 목구멍에 뻣뻣한 손뭉치가 걸린 것처럼 콱 막혀왔다. 그녀는 두어 걸음 앞으로 다가가 허공에 떠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피부는 수분이 싹 빠져나간 낙엽처럼 쪼글쪼글했다. 혜진아. 나말순의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평소에 널 예뻐한 보람이 있구나. 딱 그 한마디였다. 내가 해줄 수 있겠니 같은 물음도 없었고 어려운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나말순의 머릿속에서는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기증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토를 달 필요조차 없는 기정사실이었다. 혜진은 정우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주머니에 찔러 넣은 두 손이 바지 원단을 팽팽하게 당길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후속 검사 잘 받을게요, 어머니. 혜진이 조그맣게 대답했다. 나말순은 혜진의 손목을 획 낚아채듯 꽉 움켜쥐었다. 노인의 아기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마침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댔다. 선생님. 나말순이 책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최대한 빨리 일정 잡아주세요. 이 몸뚱이로 단 하루도 더 버티기 싫으니까. 의사는 안경을 쓱 치켜올리며 혜진을 쳐다보았다. 기증자는 수술 2주 전에 미리 입원하셔야 합니다. 심폐기능, 신장 조영술 등등 전반적인 시스템 검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동안 직장은 쉬셔야 하고 종일 병원에 상주하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 일정 조정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혜진이 입을 떼기도 전에 정우가 획 돌아서며 불쑥 말을 가로챘다. 이 사람 당장 회사 가서 사직서 쓸 겁니다. 어차피 조소기업이라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혜진은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집에 가서 제대로 상의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정우는 이미 아내의 직장 문제까지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혜진은 차마 반박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확실히 심각했다. 지난주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가지 않았던가. 맏며느리로서 이런 상황에 직장 운운하며 조건을 따지는 건 너무 경우 없는 짓 같았다. 그럼 밖에 간호사실 가서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가 서류에 도장을 쾅 찍었다. 진료실을 나서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정우는 휠체어를 밀며 앞장서 걸었다. 병원에 들어올 때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정우야, 정훈이한테 전화 좀 넣어라. 남할순이 휠체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지시했다. 검사 잘 맞았다고 전해. 그 애들 부부 더는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라. 정우는 곧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연결되었고 복도에는 정우가 짐짓 억누르려 애쓰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훈아. 안심해라. 엄마 살았다. 내 형수랑 다 일치한대. 맞아. 혜진이가 주기로 했어? 혜진은 그들보다 두어 걸음 뒤처져 걷고 있었다. 진료실에서는 내내 주머니에 처박혀 나오지 않던 정우의 손이 지금은 핸드폰을 쥔 채 허공을 활기차게 휘젓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입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고 갈아입을 속옷과 수건, 슬리퍼를 쑤셔 넣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회사에 휴가 내면 안 될까? 꼭 그만둬야 해? 혜진이 물티슈 한 팩을 손에 든 채 방문에 기대어 섰다. 정우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2주를 쉰다고? 너네 그 꼰대 과장이 잘도 결제해주겠다. 게다가 수술 끝나면 몇 달은 푹 쉬어야 하는데 이참에 깔끔하게 그만둬. 집에서 몸조리나 해. 그래도 당신 혼자 버는 걸로는 빠듯하잖아. 엄마가 우리 섭섭지 않게 해주실 거야? 정우가 말을 싹둑 자르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목소리를 꾹 낮추며 속삭였다. 오늘 병원에서 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 혜진은 수건을 개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수원 아파트 말이야.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당신 명의로 넘겨주시겠대. 정우의 눈동자에 어떤 들뜬 탐욕이 번쩍였다. 생각해봐. 지금 수원 아파트 시세가 얼만지 알아? 내가 10년을 꼬박 일해도 계약금조차 못 모아. 엄마가 이번에 너한테 진짜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야? 혜진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그 거래가 완벽하게 성사되었다는 듯한 확신이 가득했다. 내가 검사받겠다고 한 건 아파트 때문이 아니야. 혜진은 짐가방에 수건을 밀어 넣었다. 어머님은 어른이시고 난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할 일이라 생각한 거지. 아유, 그래. 우리 마누라 속 깊은 거 내가 다 알지? 그래도 엄마 성이니까 그냥 감사히 받으면 돼. 정우가 다가와 웬일로 짐가방 지퍼를 대신 채워주며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마누라 고생이 많네.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짐가방 지퍼가 찌익하고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혜진은 자신의 어깨에 얹힌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깨름직했지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남편의 다정함은 너무 갑작스럽고 과장되어 있어서 마치 속을 알 수 없는 값싼 포장지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는 하루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모종의 조급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3일 뒤 혜진은 정식으로 병원 6인실 병동에 입원했다. 창가 쪽 침대였고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옆 침대에는 결석 수술을 막 마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다른 가족들이 번갈아 찾아와 보양식과 밥을 챙겨주고 갔다. 이번 첫 며칠 동안은
검사 일정이 숨 쉴 틈 없이 빡빡하게 돌아갔다. 체혈, 심전도, 신장 초음파, MRI. 혜진은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부품처럼 여러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과 저과를 전전하며 수도 없이 몸을 내맡겼다. 이번 5일째 되던 날 오후. 폐 기능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혜진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동서 차은아였다. 은하는 과일 바구니 하나, 영양제 한 병 없이 맨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병상 옆 의자에 툭 내려놓고는 코트 단추조차 풀지 않았다. 형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은하의 말투는 지나치게 가벼웠고 다분히 직업적인 거칠애가 배어 있었다. 괜찮아요.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좀 어지럽긴 한데? 혜진은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가리켰다. 은하는 물을 건네줄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 시선은 이미 침대 발치에 걸린 차트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트를 넘기며 검사 결과지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은하는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였다. 이런 수치들을 읽는 건 신문 기사를 읽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다. 형님,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네요. 은하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를 짚으며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정상 범위 아니긴 한데 기증자 입장에선 이 수치가 무조건 낮을수록 좋거든요. 어제 오늘 물 제대로 안 드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밤부터 금식하라고 해서 아침엔 물을 안 마셨어요. 혜진이 설명했다. 그러면 안 돼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어머니 몸 상태가 지금 워낙 쇠약하셔서 아주 작은 거부 반응조차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증할 신장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놔야 해요. 은하가 차트를 덮어 원래 자리에 걸어두며 두 손을 탁탁 털었다. 물 많이 드시고 병동 복도라도 많이 걸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술 기준치 미달로 일정 밀릴 텐데 그럼 어머니만 거기서 생고생하시는 거잖아요. 혜진은 은하를 쳐다보았다. 이 젊은 동서의 눈에 자신은 곧 큰 수술을 앞둔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그저 중요한 장기를 담고 있는 용기에 불과한 것 같았다. 은하의 관심사는 혜진이 피를 뽑아 어지러운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용기 안에 부품이 납기일에 맞춰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쏠려 있었다. 신경 쓸게요. 혜진은 바늘 자국이 빼곡하게 남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고요. 은하가 손목 시계를 힐끗 보았다. 저도 다시 당직 서로과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지나가는 길에 수치나 확인할 겸 들른 거라서요. 형님 푹 쉬시고 몸 상태 최상으로 끌어올리셔야 해요. 은하는 의자에 둔 명품 가방을 집어들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굽소리가 경쾌하게 멀어졌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커튼 너머로 고개를 쏙 내밀더니 은하가 사라진 쪽을 보며 쯧쯧 혀를 찼다. 아이고, 방금 온 사람 신우이예요. 동서예요. 말하는 뽐새가 아주 뼈를 때리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주치의가 회진 도는 줄 알겠어? 동서예요. 의사거든요. 혜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협탁의 물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은 차가웠다. 식도를 타고 내려간 냉기가 위장까지 도달하자 속이 싸늘하게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이번 8일째 아침. 새벽 6시 병원 복도는 아직 한산했다. 혜진은 보온병을 들고 복도 끝 탕비실로 뜨거운 물을 받으러 갔다. 탕비실 바로 옆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방화문이 있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 문이 오늘따라 살짝 틈을 보인 채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뚝뚝 끊어지며 들려왔다. 혜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수기에 보온병을 대고 빨간 온수 버튼을 꾹 눌렀다. 콸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어머니, 성남 아파트명의 이전은 다 끝난 거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주 또렷하고 확신에 찬,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난 뒤에 가벼운 억양. 혜진은 온수 버튼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흠칫 멈췄다. 차은아의 목소리였다. 계단실 안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다.
아마도 시어머니 남할순과 통화 중인 모양이었다. 네, 취득세는 저희가 어제 오후에 다 냈어요. 정훈 씨가 이미 새 등기권리증 받아왔고요. 은하의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새어나왔다. 아이 참, 어머니도 참, 형님이요. 당연히 하겠죠. 검사 다 끝났고 오늘 주치의가 수술 전 동의서 받으러 온다던데 지금 와서 물은다고 하면 형님이 무슨 수로 뒷수습을 한대요. 온 가족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요? 보온병에 물이 가득 차올라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팔팔 끓는 물이 컵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혜진의 손등 위로 툭툭 튀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짝 열린 방화문 틈새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수원 아파트요. 아휴, 아주버님한테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세요. 아주버님 성격 뻔히 아시면서. 어머니가 좋은 말로 살살 달래면 아주버님이 어머니 상대로 수원 것까지 내놓으라고 폐악이라도 부리겠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형님은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형님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어요? 형님이 불만 가질 처지는 아니죠. 은하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는 걸 보니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가는 듯 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 오늘 외래 진료 꽉 차서 이만 끊을게요. 수술 당일에 다시 뵐게요. 계단실 안에서 방화문이 닫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혜진은 온수 버튼을 누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뗐다. 물줄기가 멎었다.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피부 위로 조그만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혜진은 보온병 뚜껑을 꽉 닫고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병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유난히 길었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혜진은 머릿속에 벌집이라도 쑤셔놓은 것처럼 위잉거리는 이명에 시달렸다. 성남 아파트 명예 이전 끝난 거죠. 수원 아파트는 아주버님한테 대충 둘러대세요. 형님은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잖아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병상으로 돌아온 혜진은 보온병을 협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탁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아침 식사를 하던 옆 침대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혜진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됐어? 어디 아파? 아니요. 혜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당기며 커튼을 획 쳤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혜진은 멍투성이가 된 자신의 두 팔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든 자신을 다독여보려 했다.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동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강정우가 분명 어머님이 수원집은 놔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잖아. 남편이 날 속일 이유가 없잖아. 정우도 이 집 장남인데. 하지만 손등에 붉어져 나온 물집이 욱신거리며 방금 들었던 모든 끔찍한 말들이 진짜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다. 변수정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올린 그녀는 로펌 사무장답게 등장부터 카리스마가 넘쳤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고 졸업 후에도 끈끈하게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다. 혜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신장 기증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왜 커튼을 다 치고 있어? 안 답답해. 수정이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하얀 커튼을 단숨에 젖혔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수정의 눈에 혜진의 손등에 잡힌 물집이 단번에 들어왔다. 이거 왜 이래? 되었어. 수정이 미간을 팍구기며 가방을 내려놓고 혜진의 손을 낚아채듯 살폈다. 간호사가 처치 안 해줬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 혜진이 황급히 손을 빼 이불 밑으로 감췄다. 수정은 의자를 끌어다 안고는 혜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가족 분쟁을 다뤄온 법조계 종사자답게 그녀는 사람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데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너 이상해. 수정이 팔짱을 끼고 상체를 혜진 쪽으로 바짝 기울였다. 그 표정, 장기 기증하러 가는 숭고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꼭 사기라도 당한 사람 같잖아. 말해봐, 무슨 일 있어? 혜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문 채
이불 아래서 매트리스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말하기 싫었다. 너무 비참해서. 이런 집안의 치부를 자기 입으로 꺼내는 건 꼭 사람들 앞에서 옷을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이 들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수정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공기마저 놀라게 할까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좀 떼어봐 줄 수 있어? 수정의 눈썹이 꿈틀했다. 누구거? 우리 시어머니, 남알순. 그리고 시동생 강정훈. 혜진은 그 두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혀끝이 쓰디쓰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성남이랑 수원에 있는 아파트 두 채야. 현재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줘. 수정은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막장 드라마의 레퍼토리였으니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내 액정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우리 로펌 직원한테 떼어보라고 할게. 주소는 알아? 혜진은 핸드폰 사진첩을 뒤져 예전에 남편이 관리비 영수증이라며 찍어보냈던 캡처본을 찾아 수정에게 내밀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보는 아침 드라마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혜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끔찍하게 거슬렸다. 2시간이라는 기다림은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한 번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나갔다. 낮 12시 반 오수정의 태블릿이 띠링 하는 알림음과 함께 켜졌다. 수정은 직원이 보낸 PDF 파일을 열어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혜진 쪽으로 휙 돌려내밀었다. 직접 봐, 오늘 오전 11시에 갓된 따끈따끈한 등본이야. 혜진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첫 번째 파일, 성남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소유자, 남알순. 현 소유자, 강정훈, 차은아. 등기일, 이번 주 화요일. 두 번째 파일, 수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소유자, 남알순. 현 소유자, 강정훈. 등기일,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혜진이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짐을 싸서 이 병원에 입원한 바로 그날이었다. 혜진은 화면에 박힌 시커먼 글씨들을 노려보았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병실 에어컨 바람이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두 채 다, 단 한 채도 남기지 않았다. 시동생 부부에게 몽땅 다 넘어가 있었다. 그런데 강정훈은 입원 짐을 싸주며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지. 엄마가 수원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주신댔어. 이제 상황 파악돼. 수정이 태블릿을 챙겨 넣으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 날선 얼음 조각이 박혀 있었다. 이 소유권 이전, 증여로 처리된 거야? 세금까지 깔끔하게 다 납부했더라고.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 병원에 누워서 온갖 검사 다 받고 내 신장 하나 떼어주려고 대기하는 동안 내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둘째 며느리한테 다 넘겨버렸다는 소리야. 혜진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불빛 주위로 날벌레 한 마리가 덧없이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강정우도 이 사실 알아? 수정이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오늘 아침 탕비실에서 은하가 통화하며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주버님한테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세요. 모를 리가 없어. 혜진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다. 명예 이전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랑 인감 다 필요하잖아. 정우가 입 다물고 동조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일 처리 못해. 수정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혜진아, 지금부턴 내 친구가 아니라 사무장으로서 하는 말이야.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체 장기 기증은 서명했다고 끝나는 노비 문서가 아니야. 법적으로 메스가 내 피부를 가르기 전까지 기증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혜진이 번쩍 눈을 떴다. 잘 생각해봐.
법적 절차가 필요해지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고. 수정은 명함을 톡톡 두드리고는 휙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오후 6시, 창밖이 어둑해졌다. 퇴근한 정우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전복죽이 담긴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들고 왔다. 그가 촤르르 커튼을 걷고 비닐봉지를 가니 식탁 위에 올리더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투덜거렸다. 아, 오늘 회사에 일 더럽게 많았네. 과장은 또 지랄 발광을 하고. 내가 이 브랜드 전복죽 사려고 편의점을 몇 군데나 돌았는지 알아? 식기 전에 빨리 먹어. 혜진은 침대에 기대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우가 플라스틱 죽통 뚜껑을 뜯어내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정우 씨, 혜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왜? 죽 먹기 싫어? 그럼 딴 거 사올까? 정우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플라스틱 숟가락 포장지만 꼼지락꼼지락 벗겼다. 당신 어제 어머님 뵈러 갔을 때 집 얘기하셨어? 혜진이 그를 빤히 응시하며 물었다. 정우의 손이 멈칫했다. 숟가락이 플라스틱 용기에 부딪히며 탁 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혜진의 시선을 피한 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죽에 들이붓는 데만 열중했다. 했지. 엄마가 퇴원하면 바로 서류 준비하자고 하셨어. 넌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추슬러. 내일 모레가 당장 수술인데 멘탈 관리 잘해야지. 정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등기부 등본을 보지 않았다면 혜진은 정말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을 것이다. 혜진은 이불 밑에서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수정이 보내준 PDF 캡처본을 띄운 다음 액정이 위로 향하게 해서 정우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딱 1초. 그의 안색이 파리하게 질렸다. 반찬을 섞던 손이 허공에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숟가락에 묻은 주기간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거 뭐야? 정우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앙칼지게 높아졌다. 들통난 자의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심혜진, 너 뒤에서 우리 엄마 뒷조사했냐? 누구나 떼어볼 수 있는 공개된 등기 정보야? 혜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이번 주 화요일.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수원 아파트랑 성남 아파트 전부 다 정훈이 도련님한테 명에 넘겼더라. 당신 이미 알고 있었지? 정우가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낮아빠졌다. 끽 하는 쇳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뭘 봐요. 정우가 아주머니를 향해 꽥소리를 지르더니 커튼을 거칠게 닫아버리고는 혜진을 향해 목소리를 지시기듯 으르렁거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중요한 시국에 남의 집 재산이나 캐고 다니고. 너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당신들 식구가 단체로 날 기만한 거야? 혜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7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낯설었다. 평소엔 사람 좋아 보이던 순박한 얼굴이 극도의 위선과 다급함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누가 널 기만해. 정우가 신경질적으로 셔츠 윗단추를 뜯어내듯 풀었다. 그건 우리 엄마 재산이야.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정훈이네는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은하는 의사잖아. 앞으로 엄마 병원 치료나 인맥동원은 다 은하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엄마가 걔네한테 집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수원 아파트는? 혜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이 나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너 진짜 이렇게 속물처럼 굴래? 정우가 간이 식탁을 콱 내리쳤다. 전복죽이 반이나 쏟아졌다. 그건 엄마가 내 불안한 마음 달래주려고 그냥 해본 소리지. 지금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너는 그깟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쪼잔하게 굴고 싶냐? 심혜진,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이기적이라고? 혜진은 헛웃음이 터졌다. 소리내어 웃었지만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아냈다. 자기는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매일 여기서 피를 족족 뽑히고 있다.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떼어내어 내 어미를 살리려는데 너는 온 가족과 작당해서 내게 돌아올 최소한의 보상마저 빼앗아 가고선 이제 와서 나를 이기적이라고 매도해? 정우야. 혜진이 난장판이 된 간이 식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내가 안 알아봤으면 너 나한테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니? 수술 다 끝나고 내 배에 칼자국 내서 침대에서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 가서 아파트 날아갔다고 통보하려고 했어? 날아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우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좁은 침대 옆을 뱅뱅 돌았다. 나중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일단 수술부터 해. 내일 의사가 수술 전 최종 확인하러 온다는데 너 여기서 깽판 쳐서 엎을 생각이야? 너 진짜 우리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는 혜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가슴을 헐떡거렸다. 혜진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진 그 손가락을 보며 왈칵 구역질이 났다. 이게 내 남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어미 편에 서서 도덕이라는 족쇄로 내 목을 옥죄고 있었다. 깽판 한 척 혜진이 시선을 떨구며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나 쉴 거야. 정우가 멍해졌다. 그는 혜진이 악을 쓰며 따지고 들 줄 알았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혜진아. 정우가 슬그머니 톤을 낮추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다. 그러지 마. 수술 무사히 끝나면 내가 내 월급 쪽에서 너 좋은 가방 하나 사줄게. 아파트야 없던 일이 됐지만 우리 아직 살 날 창창하잖아. 꺼져. 혜진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정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더니 획 돌아서서 쿵쾅거리며 병실을 나가버렸다. 수술 전날 밤. 저녁 8시, 병동은 이미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혜진을 돌며 지금부터 절대 금식,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갔다. 그때 커튼이 확 젖혀졌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할순이 간병인에게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새 환자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다. 간병인이 침대 옆에 휠체어를 세우자 남할순이 손을 휘저으며 간병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옆 침대 아주머니는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겨눈질로 계속 이쪽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싸구려 알로에 음료수 몇 병이 든 비닐봉지를 협탁 위에 툭 올려놓고는 핏기 없는 큰며느리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정우 말 들어보니까 너 오늘 걔한테 아주 패악을 부렸다며? 남할순이 입을 뗐다. 빙빙 돌려 말하는 법 없이 무딘 칼날처럼 투박하고 서늘한 말투였다. 혜진은 대꾸 없이 노인만 빤히 응시했다. 혜진아. 남할순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침대에 누운 며느리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았다. 사람이 은혜를 알면 도리를 해야지. 너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와서 7년 동안 배에 소식 한 번 없었는데도 내가 여태껏 너한테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한 적 있냐? 이불 밑에 숨겨진 혜진의 두 손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내 배에 소식이 없어서? 강정우 정자 활동성이 바닥이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남편 자존심 세워준다고 그 비밀을 입국 닫고 혼자서 새도 못 낳는 성녀 취급받으며 7년을 버텨온 게 누군데. 집구석 뒷조사하고 다닌 거 정우한테 다 들었다. 남할순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며 비웃음이 샜다. 내년이 간도 크지. 감히 내 뒷주머니를 캐고 다녀. 왜, 아주 억울해 죽겠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병실 안에서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전 그저 진실 하나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수원집 저한테 주실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셨죠? 너를 줘. 내가 미쳤다고 널 주냐? 남할순은 어처구니 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빽소리를 질렀다. 반말에 상스러운 욕까지 튀어나왔다. 야, 이년아. 내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감히 내 재산을 탐내? 옆 침대 아주머니가 기겁하며 이어폰을 빼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남할수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수술 전날 밤인 지금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며느리가 끝까지 딴 마음을 먹을 거라 생각했다. 혜진이 감히 수술을 무르진 못할 거란 확신도 있었다. 당장 내일 아침 8시가 수술인데 모든 준비가 끝난 마당에 지금 와서 발을 뺀다. 장유유서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이 좁아터진 한국 사회에서 심혜진은 온 친척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매장당할 게 뻔했다. 내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해. 남할순이 앙상한 손가락을 뻗어 침대 모서리를 탕탕 쳤다. 은하는 의사야. 내가 앞으로 어디가 아프든 병원 커넥션 뚫고 약 타오는 건 다 그의 손에 달렸어. 집은 내 목숨줄 연장하는 투자야. 근데 넌 조소기업에서 시다발이나 하는 내가 내 노후에 무슨 보탬이 돼? 제 신장을 드리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하. 남할순이 짧게 콧방귀를 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넌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잖니. 수술 끝나고 몇 달 몸조리하면 다시 팔팔하게 뛰어다니려니. 어차피 2개라 남아도는 거 하나 떼어주고 우리 집안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큰며느리 노릇하게 해주면 남는 장사 아니야? 아직도 계산이 안 서.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 남아도는 장기. 그 두 문장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혜진의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던 얄팍한 가족애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노인의 눈에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구였다. 이용 가치가 있는 차 하나는 재산을 내어주고라도 모셔야 할 상전이고 몸뚱이만 쓸모있는 심혜진은 배를 갈라 장기를 빼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자격이 없는 노예였다. 됐고 그 재수 없는 죽상 치워라. 남할순이 손목시계를 노려보았다. 내일 아침 6시에 간호사가 수술실로 데리러 올 거다. 잠이나 푹 자고 내일 큰일에 재 뿌리지 마라. 만에 하나 수술 잘못되면 내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녀는 호출벨을 꾹 눌러 간병인을 불러 자신을 데리고 나가게 했다.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액정이 켜진 핸드폰을 쥔 채 슬금슬금 다가왔다. 아주머니의 눈엔 동정심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 씨. 아주머니가 숨을 죽이고 속삭였다. 방금 저 노인의 한 말, 내가 핸드폰으로 다 녹음했어. 진짜 너무하네. 사람을 아주 짐승 취급을 해. 혜진 씨. 내일 진짜 수술대에 오를 거야? 혜진은 아주머니 손에 들린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세웠다. 뒤틀리던 위장의 고통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절대적이고 서늘한 각성이 들어찼다. 7년의 인내, 7년의 희생이 오늘 밤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었다. 착하게 굴고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저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을 줄 알았다. 하지만 돌은 돌일 뿐이다. 돌은 내 뼈를 부수고 피를 빨아먹은 뒤 바닥에 흐른 내 피가 카페트를 더럽혔다며 역정을 낼 뿐이다. 혜진은 울지 않았다. 협탁 위에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주소록을 열어 변수정의 이름을 찾았다.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은 미세한 떨림 하나 없이 견고했다. 수정아. 오늘 낮에 한 말 아직 유효해? 만약 내가 내일 아침 수술동에 철회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액정이 밝아졌다. 수정의 답장은 짧고 명료했다.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어. 내일 새벽 6시에 의사가 최종 확인하러 오면 딱 한마디만 해 안 합니다.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밤 10시 정각, 병실 전체가 소등되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은 핸드폰을 뒤집어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반드시 누워 가슴팍까지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불 위에 놓인 두 손이 서서히 말아 쥐어지며 이불자락을 악력껏 움켜쥐었다. 문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맺혔다. 마치 허공에 매달린 서늘한 칼날 같았다. 새벽 5시, 복도 끝 센서 등이 탁 켜졌다. 비뇨기과 병동 6층은 중앙 에어컨 환풍기가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나이트 당직 간호사가 치료 트레이를 들고 604호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혜진은 이미 니트 스웨터와 청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세로줄 무늬의 환자복은 하얀 베개 위에 각 잡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간호사가 흠칫 놀라 혜진의 사복과 침대 머리맡에 전자혈압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심혜진 환자분. 화장실 가시려고요? 6시면 준비실 들어가셔야 하는데 왜 옷을 다 갈아입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듯 또렷하게 울렸다. 주치의 선생님 수술 전 최종 확인하러 언제 오시나요? 오전 5시 반 회진 때 동의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수술용 정맥주사 라인 잡아야 하거든요. 간호사가 트레이를 내려놓고 개켜진 환자복을 집어 들려 다가왔다. 안 맞을 겁니다. 혜진이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간호사의 손길을 피했다. 간호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얼굴에 배어있던 직업적인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며 당혹감과 긴장이 뒤섞인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환자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옆 침대 커튼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진 않았지만 혜진은 그녀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5시 20분, 병실 문이 쾅 열렸다. 주치의는 가운 단추도 채 다 채우지 못한 채 급하게 걸어 들어왔다. 한 손에는 금속 차트판이 들려 있었다. 방금 전 사색이 되었던 간호사가 그의 뒤를 졸졸 따랐다. 주치의는 침대 앞까지 다가와 반듯하게 개켜진 환자복을 한 번, 사복 차림의 혜진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심혜진 환자분. 의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말이 눈에 띄게 빨라져 있었다. 지금 시간 확인하셨습니까? 수술실은 벌써 소독 들어갔고 수혜자이신 시어머니는 지금 8시 수술에 맞춰서 수술 전 마지막 혈액 투석 받고 계십니다. 이제 와서 안 하겠다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 아닙니다. 혜진은 두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채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어제 저한테 수술 전 교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체 장기 기증은 기증자가 피부에 메스가 닿기 전까지 어느 순간이든 본인 의사로 철회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의사의 목젖이 크게 꿀꺽 넘어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차트판을 내려다보았다. 사흘 전 혜진이 직접 서명한 두툼한 수술 동의서 뭉치가 끼워져 있었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의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지금 환자 목숨을 담보로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면 수술 다 끝나고 해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상태 환자분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 타이밍 놓치면 어머님 수치 다시 이식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발을 빼신다는 건 곧 의사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단어의 무게감은 이미 공기 중에 짓눌려 있었다. 곧 뭡니까? 혜진이 의사의 말을 낚아챘다. 죽어가는 걸 빤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살인자라는 겁니까? 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저 성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지, 철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혜진이 협탁에서 자신의 캔버스 백을 집어들고 지퍼를 단단히 채웠다. 제가 기증에 동의했던 건 저 역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과 병원 측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 장기 기증 동의서 철회해 주십시오. 절차대로 기록에 남겨주세요. 병실 안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주치의는 혜진을 무려 30초 가까이 뚫어지게 응시했다. 수술 전날 밤 두려움에 떨며 울고불고 기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수술 2시간 전에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환자는 생전 처음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건 더 이상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간호사. 의사가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지시했다. 간호사실 가서 동해 철회서 양식 가져와. 수술실에 1번 수술방 캔슬 났다고 연락하고.
신장내과 투석실에 전화해서 남할순 환자 담당이한테 이식 취소됐으니까 투석 일정 다시 조정하라고 전해. 그 보호자분들한테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 규정상 수혜자와 그 보호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 의사가 차트판에 무언가를 빠르게 갈겼으며 말했다. 가서 전화 돌려. 8시 회진 시간 되면 가족들도 다 알게 되겠지? 의사는 몸을 돌려 혜진을 마주 보았다. 철회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퇴원 수속 밟으셔도 됩니다. 이번 보증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로 환불될 겁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의사는 한숨만 푹 내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6시 정각. 혜진은 원무과 데스크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갈아입을 속옷들로 빵빵해진 짐가방을 들고 병동 건물 유리문을 밀고 나섰다. 11월의 이른 아침, 서울의 공기에는 뼈를 애는 듯한 칼바람이 섞여 있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가로수 불빛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혜진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며 몸이 오싹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8일 동안 병동에서 지긋지긋하게 맡았던 소독약 냄새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그녀는 도로변으로 걸어가 빈 차등을 켜고 달려오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하품을 쩍하며 미터기를 눌렀다. 경기도 파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해 텅 빈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혜진은 뒷좌석에 등을 기대고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홀가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온몸을 둥둥 띄우는 기분이었다. 지난 7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강정우의 아침을 차리고 회사로 출근했다. 주말이면 시댁으로 불려가 대청소를 하고 명절이면 부엌에 처박혀 하루 종일 제사전을 부쳤다. 그녀는 그것이 평범한 삶이고 당연한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날아갔다. 택시가 자유로에 진입할 무렵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뿌연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잿빛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이 세상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였다. 아침 7시 55분. 조수석에 올려둔 짐가방 안에서 핸드폰 전원이 켜지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병원을 나서며 꺼두었던 전원을 방금 막 다시 켠 참이었다. 수술 예정 시간인 8시까지 딱 5분 남은 시점이었다. 화면이 켜지기가 무섭게 부재중 전화 알림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재중 전화, 강정우 12통.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3통. 부재중 전화, 정훈 도련님 8통. 부재중 전화, 은하 동서 2통. 8시 정각. 짐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무거운 진동음을 토해냈다. 발신자, 강정우. 혜진은 화면에 떠오른 그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전화를 받지도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채 그저 화면이 밝아졌다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만 보았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가 룸미러로 슬쩍 눈치를 보며 물었다. 아가씨, 전화 계속 울리는데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혜진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핸드폰은 무려 20분 동안 지독하게 발작하다가 마침내 잠잠해졌다. 그 자리를 대신해 장문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심혜진 너 미쳤어? 너 지금 어딨어? 병원에서 내가 수술 없고 퇴원했다는데? 엄마 지금 투석실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불만 있으면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지금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을 한 거야.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당장. 혜진은 메시지를 다 읽고 홀드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살인. 혜진이 코웃음을 쳤다. 내 선의를 당연한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기고 내 장기를 아파트 명예 이전의 대가로 퉁치려 했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나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기사님,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붉은 벽돌집 담장 앞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8시 45분에 택시는 파주 친정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혜진은 짐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마당 철대문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 한가운데 선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잘 익은 붉은 홍시 몇 개만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왔다. 혜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셔츠를 개고 있던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현관에선 큰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셔츠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와 딸의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바닥에 놓인 커다란 짐가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 오늘 수술 아니었어? 왜 집에 와 있어? 병원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사돈어른 혹시 잘못되셨니? 마당에서 뒷정리를 하던 아버지가 전지가위를 든 채 현관으로 들어서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엄마, 아빠. 혜진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짐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너무 놀라 파리하게 질린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자 혜진의 목구멍을 콱 막고 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마침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나 수술 안 했어. 혜진이 소파에 다가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다. 기증동의서 철회하고 나왔어. 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와 딸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쪽에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면 내 검사 수치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수치는 완벽했어. 내가 그냥 안 주겠다고 했어? 혜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엄마. 시댁에서 성남 아파트랑 수원 아파트 두 채 다 정훈 도련님 부부 명의로 싹 다 넘겨버렸어. 내가 직장 그만두고 병원 입원한 바로 그날 서류 처리했더라. 정우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나 수술하고 나면 수원 집내 명의로 해줄 거라고 뻔뻔하게 거짓말 쳤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전지가위가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며 마룻바닥에 푹 파인 자국을 남겼다. 그뿐만이 아니야. 혜진의 목소리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독하게 차분했다.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가 병실로 날 찾아왔어. 다른 환자들 다 듣는 데서 나한테 그러더라. 집을 은하 동서한테 넘긴 건 동서가 의사라 앞으로 자기 병수발 다 들게 해야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나는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인데 감히 자기 재산 탐내지 말라고. 어머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으로 딸의 팔뚝만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다.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던 아버지의 가슴이 크게 두어 번 부풀어 올랐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전지가위를 주워 들고는 획 돌아서서 대문으로 다가가 철컥 소리가 나게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여보, 당장 손님방 이불 깔아. 아버지는 그들에게 등 돌린 채 무쇠덩이처럼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넌 방에 들어가서 한숨 푹 자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비가 다 막아줄 테니까. 오전 10시. 검은색 SUV 한 대가 요란한 브레이크 파열음을 내며 마당 대문 앞에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차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정우가 운전석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그 뒤를 이어 시동생 정훈이 뛰쳐내렸다. 정훈은 대문 앞으로 돌진해 철창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가 철창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다. 옆에 선 정훈이 짜증 섞인 발길질로 담벼락을 걷어찼다. 아, 형. 그만 좀 소리쳐. 형수 무조건 이 안에 있을 텐데 그냥 담장 넘어가자니까? 넌 입 닥치고 있어. 정우가 동생을 획 노려보더니 다시 철창을 두드렸다. 혜진아,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이러고 엄마를 버리면 어떡해. 안채의 현관문이 열렸다. 낡은 스웨터 차림의 아버지가 마당 쓸 때 쓰는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를 손에 쥔 채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아버지는 철대문 안쪽에 서서 창살 너머로 헐떡이는 두 사위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장인어른. 정우가 장인을 발견하자마자 돌변하여 애걸복걸하는 표정을 지으며 철창 너머로 굽신거렸다. 혜진이 안에 있죠? 제발 혜진이 좀 불러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엄마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번지수 잘못 찾았네. 아버지가 정우의 말을 싹둑 자르며 손에 든 빗자루 밑동을 바닥에 콱 내리찍었다. 이 집엔 자네들 식구 살려줄 고기 써는 기계는 없고 내 귀한 딸 자식만 있어? 정우가 흠칫 놀라며 이마에서 턱선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려보냈다.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엄마가 통증 때문에 예민해져서 혜진이한테 헛소리를 좀 하신 모양인데 그거 다 아파서 한 소리입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건데 아랫사람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됩니까? 아파트명의 문제는 수술 끝나고 천천히 다시 상의하면 되잖아요. 다시 상의해. 아버지가 헛웃음을 치며 주름진 눈가를 바르르 떨었다. 내 딸 배때기 갈라서 신장 쏙 빼가고 침대에 누워서 제 몸 하나 못 가눌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애를 맨몸으로 쫓아낼지 니들끼리 상의하려고. 잠자코 있던 정훈이 참지 못하고 불쑥 나섰다. 그는 철창을 붙잡고 안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장인어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거 다 우리 강씨 집안 재산입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재산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형수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기기증을 빌미로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지가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온 가족 희망 고문하더니 당일날 도망치는 건 우리 엄마 그냥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얘야, 이 새끼야. 아버지가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감나무 가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마른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릴 만큼 엄청난 성량이었다. 정훈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강씨 집안 재산. 아버지가 대나무 빗자루를 번쩍 치켜들어 정훈의 콧등을 향해 겨누었다. 내 딸년이 니들 집구석에 시집가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온 월급으로 니네 그 아픈 애미 병원비 대고 비싼 약 사 먹일 때는 왜 그 돈이 니들 강씨 집안 돈이라고 안 했냐?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필요 없어지니까 굴러들어온 돌 취급이냐? 아버지는 고개를 획 돌려 정우를 씹어 먹을 듯 노려보았다. 강정우, 이 줏대 없는 새끼야. 아버지의 입에서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내가 금쪽 같은 내 딸년 내 놈한테 넘겨줄 때 내가 내 친동생처럼 아껴주겠다고 내 눈 보고 맹세했지? 근데 내 애미가 내 딸을 고기 방패 삼아 짐승 취급하고 집구석 재산 빼돌릴 때 너는 그 옆에서 찍소리 하나 안 하고 입쳐 닫고 있었지? 그러고도 내 놈이 내 집 대문 앞에서 사람 내놓으라고 주둥이를 털어. 정우의 얼굴이 푸르딩딩하게 질렸다가 이내 허옇게 떴다. 그가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골목길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씩 빠끔히 열리고 있었다. 장인어른, 말씀 좀 가려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누가 니네랑 가족이야. 아버지가 철대문을 빗자루로 강하게 후려쳤다. 징 울리는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다. 꺼져. 내 동생 새끼 달고 내 집 앞 골목에서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집 대문 두드렸다간 주거침입으로 경찰 불러다 싹 다 쳐넣어 버릴 테니까. 정우가 뭐라 더 변명하려 했지만 정훈이 그의 소매를 꾹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다. 아, 형. 그만해. 저 영감탱이 완전 눈 돌았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여기서 더 쪽팔리게 굴지 말고 빨리 가자. 일단 병원 가서 엄마부터 진정시켜야지. 정우는 이를 뿌듯 깔며 굳게 닫힌 안채의 창문만 노려보았다. 혜진이 저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혜진아, 너 오늘 안 나오면 우리 인연 진짜 여기서 끝이다. 정우가 마당을 향해 협박조로 소리쳤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대문 뒤에 꼿꼿하게 세워진 대나무 빗자루만이 그들을 비웃듯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차에 올랐고 SUV는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매연이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마당에 굳건히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밖에서 벌어진 난동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곁에 앉아 손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 아빠. 혜진이 들어오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겁먹지 마라. 아버지가 문가에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가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7년이다. 넌 그 집구석에 할 만큼 다 했어. 남은 내 반평생은 널 위해서 살아. 3일 뒤 서울 서초구. 변수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은행 통장 17개가 쫙 펼쳐져 있었다. 혜진은 그 옆에 앉아 수정의 비서가 형광펜으로 거래 내역 하나하나에 노란 줄을 긋는 걸 묵묵히 지켜보았다. 7년 수정이 비서가 취합한 엑셀 데이터를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다. 내가 결혼하고 이듬해에 시어머니 신장병 확진받은 그날부터 내가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병원비 명목으로 꽂아준 돈이 80만 원이야. 시어머니 입원했을 때 들어간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며 간병인 비용까지 전체 의료비의 80% 이상이 전부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네. 정우 월급 통장은 어머님이 꽉 쥐고 계셨거든. 큰 집으로 이사할 돈 모아야 한다고. 집안 생활비랑 어머님 병원비는 전부 내 돈으로 막았어. 혜진이 종이컵에 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 집안이네. 수정이 엑셀표를 혜진 쪽으로 밀었다. 이 7년 동안 내가 시어머니 병원비랑 시댁 생활비로 가져다 바친 돈 다 합치면 총 1억 3천만 원이야. 계좌 이체 내역이랑 병원 수납 영수증 다 털어서 증빙 완벽해. 수정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혜진아, 지금부터 난 내 대리인으로서 정식 법적 절차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물을게. 너 진짜 이혼할 거지? 이 서류 접수되는 순간 다시는 못 돌아가. 혜진은 통장 페이지에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숫자들은 지난 7년간 그녀가 그 빌어먹을 집안에서 견뎌온 타협과 인내, 그리고 언젠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미련한 기대감을 상징했다. 이 숫자들을 채워 넣다 보면 언젠간 사람 대접을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넌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라는 남할순의 그 한마디가 혜진의 모든 환상을 도축해버렸다. 확실해.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수정과 눈을 맞췄다.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난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목까지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좋아. 수정의 입가에 씩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증거 자료를 손에 쥔 전문 변호사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그녀가 서류 봉투에서 미리 작성해 둔 법률 문서를 끄집어냈다. 이건 내용 증명이야. 요구사항은 총 3가지. 첫째, 정식으로 협의 이혼을 요구한다. 둘째,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대납한 시어머니 의료비 1억 3천만 원을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전액 반환할 것. 수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펜 끝으로 마지막 단락을 톡톡 쳤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지. 수술 직전에 시어머니가 아파트 명의를 싹 다 넘긴 행위에 대해서 말이야. 집이 시어머니 명의였다고 해도 7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했기 때문에 강정우의 자산 형성이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이혼과 수술을 앞둔 시점에서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부부에게 모든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다. 이건 법적으로 내 공동재산 분할 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거야. 게다가 지극히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지. 이걸로 승산이 있어? 혜진이 물었다. 당장 이길 필요도 없어. 수정의 눈빛이 번뜩였다. 우린 이 핑계로 이미 명의가 넘어간 그 두 채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할 거니까. 법원이 가압류만 받아주면 그 집 두 채는 꼼짝없이 동결이야. 팔지도 못하고 은행에 담보로 잡히지도 못해. 내 그 똑똑하신 시동생과 동서가 손에 쥔 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뿐이라는 거지. 혜진은 테이블 위의 문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 우편물이 강정우의 회사와 시댁에 날아가는 순간 그 집구석에 어떤 지옥문이 열릴지 눈에 선했다. 보내. 혜진이 펜을 쥐고 위임장에 거침없이 서명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정우는 회사 파티션 자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병원 보호자 노릇을 하느라 연차를 냈다가 오늘 막 출근한 참이었다. 수술이 돌연 취소된 충격으로 어머니는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였고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앞으로 평생 투석에 매달려야 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거라 경고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은하는 병원 스케줄이 바쁘다는 핑계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첫날 딱 한 번 얼굴을 비추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정훈 역시 사업차 애들 돌봐야 한다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예전 같으면 혜진이 군말 없이 도맡아 했을 똥오줌 치우는 수발이 몽땅 정우 혼자만의 몫으로 떨어져 버렸다. 격리 직원이 등기 우편물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강 대리님, 로펌에서 우편물 왔는데요.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봉투를 받아 들고 발신인 란에 변수정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글자를 확인한 순간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커터 칼로 다급하게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냈다. 내용 증명. 그는 첫 번째 조항을 빠르게 눈으로 훑었다. 협의 이혼 요구.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이를 꽉 깨물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항을 본 순간 그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의료비 1억 3천만 원 반환 요구. 이 여자가 미쳤나? 정우가 나지막이 욕을 짓씹었다. 엄마 병원비로 보탠 돈을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토해내란 말인가? 하지만 그의 시선이 마지막 세 번째 조항과 그에 딸린 첨부 서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통지서에 꽂히는 순간 그는 척추뼈를 통째로 뽑힌 사람처럼 사무실 의자에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성남과 수원 아파트 두 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유,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배우자의 공동 재산 기대권 침해. 정우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핸드폰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그는 동생 정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정훈아, 좆됐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정우가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심해진 그 미친년이 변호사 껴서 엄마가 너한테 넘긴 집 두 채 싹 다 가압류 걸어버렸어. 수화기 너머로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정훈의 다급하고 빡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 형수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집을 동결해? 엄마가 정당하게 나한테 준 건데? 그 여자 돈에 미쳐서 환장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법원 통지서가 조만간 내 집으로 날아갈 거라고. 가압류 걸리면 너 지난달에 성남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 굴리겠다던 거 다 엎어지는 거야. 난 몰라. 아, 형. 이건 형 와이프가 친 사고니까 형이 알아서 수습해. 정훈이 수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지저댔다. 신장 안 주는 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와서 내 아파트를 뺏겠다고? 그 여자가 내 집에 흠집 하나라도 내면 은하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장 그 여자 입 찢어서라도 가압류 취하하게 만들어. 정우는 통화를 끊고 홧김에 비상구 철문을 퍽 걷어찼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는 혜진이 그저 홧김에 친정으로 도망가 며칠궁에 있는 줄만 알았다. 분이 좀 풀리면 적당히 선물이나 사들고 가서 구슬리면 돌아올 줄 알았다. 7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남남이 될 리가 없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심혜진은 단 한 번도 시위하듯 투정을 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침묵에 익숙해진 사람이 반격을 결심했을 때 그들은 요란하게 지저대지 않는다. 그저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단칼에 찔러버릴 뿐이다. 바야흐로 진흙탕 같은 가족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내용 증명을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파주 혜진의 친정집 골목 어귀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훈이 휠체어에 앉은 남할순을 덜컹거리며 내렸다. 그 뒤로 얼굴이 시꺼멓게 죽은 강정우가 바짝 붙어 따랐다. 남할순의 안색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흉측하게 썩어 있었고 눈가엔 시퍼런 멍 같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광기에 휩싸여 번들거렸다. 밀어. 남할순이 혜진의 친정집 대문을 앙상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훈이 휠체어를 철대문 앞까지 바짝 밀어붙였다. 정우가 앞으로 나서서 초인종을 사정없이 꾹꾹 눌러댔다. 초인종이 수십 번을 울려댔지만
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았다. 심혜진. 당장 튀어나와. 나말순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온 골목이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천하의 몹쓸 독사 같은 년아. 우리 강씨 집안씨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씩 담장 밖으로 나와 골목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나말수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아예 휠체어 손잡이를 쾅쾅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그 착해 빠진 큰며느리 실체요. 나한테 지 신장 떼어주겠다고 사람 구슬려서 수술대 위까지 올려놓고 당일날 아침에 주랭랑을 친 년이요. 나 같은 늙은이 생사람 잡고 죽으라고 등 떠민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변호사까지 끼고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먹으려고 덤비네. 세상 천지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소. 정우는 옆에 서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 어미의 난동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런 상스러운 폐악질로라도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도덕적인 십자포화를 퍼부어야 해지니 기가 꺾일 거라고 계산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를 팽하고 시댁 재산까지 탐내는 며느리는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매장당하기 십상이었으니까. 이해도 못 낳는 성녀 같은 년아. 우리 집구석에서 공짜 밥 처먹고 7년 동안 배에 소식 하나 없었어도 우리 강씨 집안은 너 구박 한 번 안 했어. 근데 내년이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쳐? 내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나말순의 욕설은 갈수록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흉악해졌고 반말과 상욕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다.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정을 모르는 몇몇 할머니들은 벌써 혜진네 대문을 향해 쯧쯧 혀를 차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일에 도망을 가? 노인네 불쌍해서 어째? 시댁집까지 가로채려고 한다며? 아주 독종이네, 독종이야. 정우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철창을 향해 소리쳤다. 혜진아, 안 들려? 이를 꼭 이렇게 진흙탕으로 끌고 가야겠어? 일단 나와봐. 소송 취하하고 대화로 풀자고. 집안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다. 혜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쌍욕들이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바른 비수 같았다. 침대 곁에 앉은 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저 미친 노인네가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당장 나가서 소금물이라도 들이부어 버릴 테다. 엄마, 나가지 마. 혜진이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다. 미친 개가 짖는다고 같이 엎드려서 물어뜯을 순 없잖아. 우린 그냥 몽둥이만 쥐고 있으면 돼. 혜진은 책상 위에 올려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 커뮤니티인 파주 일산 맘카페에 접속했다. 수십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곳으로 육아 정보나 동네 가십거리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곳이었다. 그녀는 글쓰기 버튼을 클릭했다. 제목, 저는 도망쳤다고 비난받는 큰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 신장 하나를 떼어내기로 했던 8번째 날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눈물 섞인 억울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건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사실만을 나열했다. 지난 7년간 저는 홀로 시어머니의 의료비 80%를 부담해왔습니다. 첨부,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2주간 입원하여 생체 이식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3일 전 시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남편 몰래 시동생 부부에게 전부 증여했습니다. 첨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캡처본,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그리고 수술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제 병실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술 1시간 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증동의서를 철회한 이유입니다. 게시글의 맨 마지막, 그녀는 음성 파일 하나를 첨부했다. 바로 옆 침대 아주머니가 병실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해 주었던 그 대화 내용이었다. 혜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등록 버튼을 눌렀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아주 살짝 열었다. 밖에서는 남할순이 여전히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내가 콱 죽어버려도 내년 집구석 대문 앞에서 죽을 거야. 온 천하의 내년이 얼마나 독사 같은 년인지 까발려주마. 10분 뒤. 정훈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성남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지인이었다. 강정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파주 일산 맘카페 들어가 봐. 네 엄마랑 네 와이프 지금 메인에 박제됐어. 조회수 폭발해서 벌써 실시간 베스트 1위 찍었다고. 정훈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핸드폰 브라우저를 켰다. 게시글 제목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남할순의 표독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와 고요하던 골목길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은하는 의사야. 내가 앞으로 어디가 아프든 병원 커넥션 뚫고 약 타오는 건 다 그의 손에 달렸어. 집은 내 목숨줄 연장하는 투자야. 근데 넌 그저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잖니. 수술 끝나고 몇 달 몸조리하면 다시 팔팔하게 뛰어다니려니? 어차피 2개라 남아도는 거 하나 떼어주고 우리 집안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큰며느리 노릇하게 해주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던 남할순은 목이 졸린 오리처럼 입을 쩍 벌린 채 소리를 멈췄다. 휠체어에 탄 불쌍한 노인네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웃 주민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골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분노가 뒤엉킨 기류가 흘렀다. 세상에,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평소 혜진네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남의 귀한 딸 신장을 남아도는 부품 취급을 해. 누워서 칼 한 번 맞는 것뿐이라고? 아이고, 노인네가 어쩜 저렇게 속이 시커멓고 악독해. 내 말이. 7년 동안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펑펑 써대고선 뒤로는 알짜배기 집 2채 둘째 아들한테 싹 빼돌린 거 아니여? 저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남의 집 대문 앞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진짜 기가 막혀서.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혜진네 대문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시퍼런 비수가 되어 강씨 모자 셋의 심장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넋이 나간 채 우두커니 서서 쏟아지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뺨을 후려맞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당장 꺼. 저거 안 꺼. 남할순이 정훈의 핸드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더니 숨이 넘어갈 듯 헥헥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엄마, 괜찮아. 혼비백산한 정훈이 남할순의 등짝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정훈은 고개를 돌려 굳게 닫힌 철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심혜진이 왜 밖으로 나와서 악을 쓰며 싸우지 않았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처박혀 숨죽여 우는 미련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로 그들 가족의 역겨운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발겨버린 것이다. 가자. 정우가 구경꾼들을 거칠게 밀치며 으르렁거렸다. 엄마 차에 태워.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여기서 더 무슨 꼴을 당하려고. 승합차는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녹음 파일 사건은 맘카페를 넘어 순식간에 각종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은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게시판과 안내 데스크에는 해당 의사의 인성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병원 측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은하의 외래 진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거대한 사회적 매장과 가압류로 인한 자산 동결의 공포 앞에서 강씨 집안은 철저하게 박살나고 말았다. 4주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넓은 방 안에는 1m 간격을 두고 긴 테이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왼쪽 테이블에 앉은 강정우는 눈이 퀭하게 푹 꺼져 있었고 턱수염은 시퍼렇게 자라 있었다.
입고 있는 정장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꼬질꼬질하게 구겨져 있었다. 오른쪽 테이블에 앉은 심혜진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투명하게 빛났다. 그 옆에는 변수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시어머니 남할수는 출석하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에 퍼진 사건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마땅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결국 다시 입원하여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찌꺼기처럼 걸러내는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대신 동서 은하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부동산 가압류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종일관 험악하게 얼굴을 구긴 채 혜진을 노려보았는데 당장이라도 씹어 먹을 듯한 살기가 돌았다. 그녀는 악플과 민원 폭탄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조정 판사가 눈앞에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원고 심혜진과 피고 강정우의 이혼 조정 사건. 지난 2차례의 조정을 거쳐 양측 모두 최종 조정안에 합의하십니까?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변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 최종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피고 강정우와 시어머니 남할수는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대납한 의료비 1억 3천만 원을 전액 반환한다. 동시에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이 완납되는 즉시 원고는 법원에 성남과 수원 아파트 2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양측은 원만히 합의 이혼하며 기타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 판사가 강정우를 쳐다보았다. 피고 측 이해 있습니까? 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사실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4주 동안 그는 회사와 병원을 미친 듯이 오가며 뺑이를 쳤다. 심혜진이 사라지자 그는 엄마가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투석 라인은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 단 하나도 알지 못했다. 정훈에게 전화를 걸면 사업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은하에게 사정하면 내 직장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병수발이냐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들 가족 모두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려먹었던 큰며느리라는 부품 하나가 쏙 빠지자 가족이라는 기계 장치가 단번에 박살 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우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당장 이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집은 영영 묶일 것이고 정훈의 사업 자금줄은 말라붙어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물어뜯게 될 테니까. 이해 없습니다. 정우가 펜을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갈겨 썼다. 인주가 찍히는 순간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법원 건물을 나설 무렵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은하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혜진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제 속이 시원해. 은하가 이를 꽉 깨물고 뱀처럼 쉬쉬거렸다. 1억 6천만 원이나 뜯어가고 내 직장까지 다 날려먹고. 심혜진,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때 자신을 벌레 보듯 깔아뭉개던 동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차은아 선생님. 혜진의 말투는 길을 묻는 행인에게 대답하듯 건조했다. 아파트는 선생님이 챙기셨잖아요. 자, 이제 목숨줄 연장하는 투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실 차례입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앞으로 어머님 투석 스케줄, 외래 진료, 약 챙기는 거 전부 선생님 몫이에요. 혜진이 빙긋 웃었다. 어차피 선생님네 강씨 집안 재산 아주 정당하게 챙기셨으니 병수발도 정당하게 하셔야죠. 부디 오래오래 화목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혜진은 퍼렇게 질린 은하를 무시한 채 도로변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향해 미련 없이 걸어갔다. 석 달 뒤. 인천의 어느 낙지만 아담하고 깨끗한 빌라. 혜진이 새로 구한 전셋집이었다. 친정집까지는 버스로 딱 2정거장 거리였다. 10평 남짓한 좁은 집이었지만 베란다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화분들이 생기를 머금고 있었고 창문을 넘어온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조그만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통이 넓은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애호박을 송송 썰었다. 지난달부터 그녀는 새로운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했다. 전 직장보다 규모는 작아도 사장님 인품이 좋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퇴근 후 병원으로 헐레벌떡 달려가 식은 밥을 나를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신경질적인 비아냥을 들을 일도 없었다. 도마와 칼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보았다. 간이 딱 맞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종합병원 혈액투석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특유의 퀴퀴한 병원 냄새가 섞여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일렬로 늘어선 투석 기계들이 단조로운 삐삐 경고음을 뱉어냈다. 강정우는 병상 옆구리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보조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나말순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두 팔뚝에는 굵직한 바늘이 꽂혀 있었고 시커멓게 죽은 피가 튜브를 타고 기계로 빨려 들어가 찌꺼기를 걸러낸 뒤 다시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4시간 동안 이어지는 투석은 늙은 노인의 진을 완벽하게 빼놓았다. 그녀는 눈을 꾹 감은 채 입가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정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고작 1시간 지났다. 허리가 끊어질 듯 뻐근했다. 원래 오늘은 정훈과 은하가 번갈아 교대해주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30분 전 은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정훈 씨는 거래처 미팅 갔고 저도 외래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아주버님이 좀 고생해주세요. 아파트는 저희가 받았지만 아주버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정우는 그 문자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투석기의 펌프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도 심해지는 매주 이 끔찍한 방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일주일에 무려 12시간씩이나. 그녀는 보온병을 챙겨와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쭈그려 앉아 어머니 다리에 쥐가 나지 않도록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지? 회사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며 약값이 비싸다고 신세 한탄을 하거나 퇴근 후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술자리를 전전했다. 집에 일찍 들어온 날엔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아내가 그 짓거리를 하는 게 며느리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라고만 여겼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벌어오는 얄팍한 월급과 시어머니라는 권위가 이 집안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자신의 몫을 챙겨 그 문을 영영 닫고 나가버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갑자기 투석 기계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말순의 팔뚝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포도알처럼 툭 붉어져 올랐다. 간호사님. 정우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서다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소리만 질러댔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의 짜증 섞인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정우는 병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투석기 안에서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검붉은 핏물과 귀청을 찢는 경보음만이 남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하고 지독한 정막뿐이었다.